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조선 초상화의 현대적 개성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상화를 그리는 목적은 자손이 조상을 추모한다는 데 있다. 그런데 그 추모를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보본 반시 사상을 기본으로 한다. 근데 보본 반시 사상이라는 것은 근본에 갚고 시초로 돌아간다. 즉 천지와 할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갚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선시대의 성리학 이론과 조선시대의 삶과 그림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매우 발전을 했고 그것이 후대까지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상을 기리기 위한 초상화 수요가 그렇게 많았고 후손 또한 정성을 다하여 조상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초상화의 특징은 터럭 하나라도 담지 않으면 내 조상이 아니다고 생각할 정도로 사실성을 강조했고, 다음에 그 사람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실제의 정신 상태를 그린다는 의미에서 전신사조를 표현했다는 점, 전통적인 기법을 이어받아서 전통성을 녹였다는 점하고 그리는 자가 그 시대의 시대미감을 집어넣어서 그렸다라고 하는 시대성의 구현, 이것은 인간을 그렸다는 점에서 뿐만이 아니고 예술의 형식 속에서 인물화의 정수로 정리할 수 있겠다, 이런 것까지 저번 시간에 말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 의해서 초상화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초상화 자체가 바로 조상이었고 자기의 선현이었다는 점에서 살아있는 신의 그림이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그림이 과거 화석화되어 있는 그림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유효한 형식인가에 대해서 저의 작품을 통해서 조금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초상화의 제작 기법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수용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누구를 그리든 표현 대상 인물의 정신을 표현한다는 점에 방점을 찍습니다. 두 번째는 형태와 주름, 음영 등은 조선시대 초상화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는 초기 중기의 화법을 개성한다. 얼굴과 음영, 주름 등은 선별로 하고 얼굴과 옷 등은 동일한 채색으로 칠하여서 이 농담 조절만으로 인물의 기품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래서 이미지가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도드라지게 하도록 표현하는 것을 주요하게 저는 생각했고, 그리고 형태는 사람 눈이 인지하는 시각을 중시해서 되도록이면 지금 시대에 맞도록 조선시대 기법을 현대적으로 개성 발전시킨다. 그것은 과거의 것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을 가능한 한 줄인다는 측면에서 저는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중시하여서 제작을 하게 되는데, 일단 다산정약용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 사료에서 유추되는 다산의 모습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고 관모나 의상이 시대에 맞지 않다는 전문가의 지적에 따라서 이 그림은 새롭게 그리게 되었습니다. 기록을 통해서 살펴보니 산미자, 즉 어릴 때 이 마마 자국으로 인하여 눈썹이 세 개로 갈라져 있다라고 하는 기록, 다음에 방대한 독서량과 저술로 인해서 시력이 많이 약화되었다라고 하는 기록, 이것은 다산이 환갑 때 직접 쓴 자산묘지명에 나와 있습니다. 다산이 초고를 완성했고 후손인 정규영이라는 사람이 편찬한 사암현생연보라는 것에 윤두서의 자화상 모습과 얼굴 모습이 닮았고 수염과 머리털이 닮았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다산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옷과 같고 눈과 같이 맑고 투명하다, 이 기록을 많이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돌아가신 뒤에는 천상세계 백발로인 정씨 신선이라고 하는 평가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다산 정약용에 대한 기록의 전부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다산이 18년간 강진에 머물면서 역사상 가장 많은 저서를 저술했고
현재도 가장 존경받는 지식인이 표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주목을 했습니다. 나주정 씨 종회를 찾아가서 인상을 관찰한 결과 특히 다산 선생의 직계 후손이 네 분이 살아계셔서 자세히 관찰한 결과 이 네 분이 공통적으로 있는 특징들을 작품 속에 녹이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에 네 분 다 쌍꺼풀을 가지고 있어서 큰 눈과 부드러운 눈매, 다음에 완만한 콧날선 등 꼭 담은 단정한 입술, 돋보기 안경 너머의 그 주름을 통하여 고뇌하는 지식인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결론에 이제 작가는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의도한 바와 같이 사방관을 쓰고 있고 속에는 상투를 트는데 머리숱이 많지 않은 민머리의 상태. 다음에 수염도 적당하게 성성한 색깔. 옷은 그 벼슬에 맞도록 고증을 받아서 했는데 색깔은 조선의 색깔이라고 하는 쪽색으로 도포 차림으로 입게 되어서 모두 다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완성을 했고요. 좀 더 들여다보면 눈썹을 세 가지로 마마자국을 넣어서 갈라지게 했고 착용한 안경은 다산 선생이 살아 계실 때 가장 많은 학자들이 착용했던 천연 물소뿔에 돋보기 수정을 갈아서 만든 돋보기 안경을 착용을 했고, 물론 이 돋보기의 도수는 눈을 크게 하거나 작게 하는 왜곡 때문에 실제로 도수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화가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왜곡인데 인물상이 더 중요하지 돋보기를 끼고 있는 사실 자체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수염도 아주 순일하고 순하게 정리되어 있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어떤 유순한 학자, 그리고 어진 학자, 그러나 눈가에는 주름을 그림으로 인하여 시대를 살아가는 자의 고뇌, 그리고 귀향을 가고 난 뒤에 본인 스스로를 완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이 자기 연말을 겪었는지 그것에 대한 고뇌, 고민 등등을 눈가에 숨기기로 그렇게 하고 그랬던 그림입니다. 이 사방간 속에 드러나 있는 이 투명도 때문에 훨씬 더 맑은 얼굴과 더불어서 수려한 어떤 상이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했었는데 제가 볼 땐 100%는 발휘되었다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부합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 다음으로 또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 작업한 것 중에 단종의 어진을 작업을 했습니다. 일단은 기록을 살펴보면 총명하고 덕이 있다라는 기록은 있고 세조에게 권력을 찬탈당한 뒤에 17살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모습을 또 추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는 꿈 많고 티 없이 맑은 인상이지만 어린 나이에 경험한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을 동시에 지녀서 유순해 보이면서도 수심에 가득하고 굉장히 안정감이 있으면서도 불안하고 하는 모습들을 양단의 끝을 그려보는 것이 단종의 어진에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백성을 잘 살게 하고 사랑하는 뜻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희생당한 임금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단종 그림은 다음과 같이 완성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누구나 100% 정확하게 눈동자가 정중앙에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 많을수록 눈동자가 약간씩 흔들리고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17살의 어린 나이인데 여러 가지의 신분에 대한 위협 그리고 주변에 대한 정세 등이 자기로 하여금 제대로 왕으로서의 권위, 권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을 때 얼마나 불안했을까. 저는 흔들리고 있는
그 형태는 곧 이 눈 속에 다 들어있을 거라고 표현을 했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단정한 용모의 모습 속에 귀티나는 귀와 여러 가지 적당한 눈썹의 풍미, 그다음에 여기에 작은 명주털이 나이고 있는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아주 순진무구한 그다음에 깨끗한 왕의 용모를 그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했는데요. 어진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아무나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그림이라는 게 모든 게 긍정적으로만 되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잘못된, 오도된, 왜곡된 것에 대해서 비판의 칼날도 숨겨놓을 때가 있는 거거든요. 어진의 표준 영정이 웬 말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 년 전에 단종 어진을 정부 표준으로 지정하고 심의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과연 없는 그림을 그려서 표준 영정으로 지정하는 것이 옳으냐? 이게 조선시대에도 제작하지 않았던 것을 그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어진을 지자체에서 자기들의 문화와 관광 상품화로 이용하기 위해서 바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리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문제를 저는 제기하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돌아가신 지 560여 년이 지나서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그린다는 점이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들었고 현대의 사고와 방식으로 왕을 그려서 진짜 같은 가짜로 전시장에 게시한다는 것이 과연 그런 추모 방식이 왕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왕을 소비하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조선 왕조 시대에 실제 왕의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남아있는 그림은 몇 점이 없어요. 온전한 그림도 없고 화문석 또는 얼굴의 반쪽, 귀, 어느 부분은 의자만 남아있는 그림 등 불이 타서 누구 그림인지는 추정할 수는 있지만 도저히 제대로 된 그림은 태조 이성계 외에는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48점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그림 중에서 지금 단종 그림은 없어요.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그림, 이 내용은 단종 그림을 영월군에서 그린다고 했을 때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이 영정심의위원들의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에 과연 이 그림을 그려야 되느냐. 초상화의 가장 정통한 전문가는 그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없는 단종을 그린다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이 심의위원은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그 결과 결국은 17세의 나이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고 힘이 세고 성성하고 우람한 최고의 단종 어진이 어떤 작가에 의해서 그려지게 되고 지금 영월군에서는 문화관광상품으로 바깥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그린 그림 중에 세 번째가 이매창이라고 하는 기생입니다. 부안군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작가를 뽑는 시험이 있고 시험을 보고 난 뒤에 이 사람에게 그림을 맡기면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일어난 뒤에는 그림을 지도 감독할 만한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이제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매창을 그릴 때 다음과 같은 것을 꼭 고려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기했어요. 1. 움직임이 있는 생명력을 그려라. 사실은 추상적인 말이지만 굉장히 이제 기운 생동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조선 여인의 이상적인 미를 그림 속에 구현하라. 세 번째, 이매창은 기생이면서도 모든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마음을 흔들릴 정도의 성각자였다. 궁극적으로 조선의 미감을 구현해서 아름다운 조선성을 작품 속에 녹여라. 이 네 가지가 이 자문위원의 어떤 의견이었습니다. 그걸 받들어서 작품을 제작을 1년 동안 하게 되는데요. 가채를 얹고 단정한 모습에 양손을 잡고 있고 앉아있는 모습에 천연색으로 안료를 사용하고 쪽으로 옅은 색으로서 치마에 대한 이 조선 서정을
그리게 되고, 얼굴에서는 이제 막 검은고를 타거나 춤을 추고 난 뒤에의 사람이 얼굴의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히면서 이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는 모습을 그리게 되었고, 다음에 숨이 가쁜 나머지 입은 살짝 열려 있어서 숨을 쉬고 있으나 눈만큼은 지그시 아랫부분을 다소곳이 바라보고 있는 어떤 순정 어린 여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이 결과 작품에 대한 심사는 작가는 자문위원의 자문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내용을 소개한 이유는 조선시대의 초상화를 그릴 때에도 이러한 도감이 설치가 되고 자문하는 역할이 있고 심사가 있었고 시험 결과가 있었고 작가가 선발된 뒤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들이 기록으로 철저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록을 현대적으로 수용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먼저 맑고 고요한 조선의 미감을 표현했다. 여인의 얼굴과 자태가 고요하고 저교하여 심연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말 자체가 작품보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상해요, 너무나. 얼굴빛은 투명하고 곱다. 그러나 눈 매무새를 통해 성각자의 당당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보면서 봐볼게요. 제가 그림을 그렸지만 좀 낯이 간지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평가를 너무 잘해 주시니까. 다시 또 머리카락이 젖어 있고 입술이 살포시 열려 있으며 얼굴과 몫이 불그레하여 검은거나 춤을 추고 난 직후의 움직임을 연상케 한다. 작가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작품을 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작품은 작가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는 붓을 놓고 감상자에 의해서 해석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미감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 평론가의 질적 수준이 그 시대의 그림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퇴보시키기도 한다라고 하는 말이 기록에 전합니다. 저고리와 치마색의 조화, 색상이 투명하게 처리된 점은 조선 고유미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하겠다. 저는 이 색깔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 색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이 색을 곱게 내기 위해서 옥양목에 거르고 가재수건에 고르고 또는 어떤 종이에 또 다른 발임을 해서 붓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에 헹구고 이런 과정들을 수없이 연찬호 과정을 겪어서 가장 맑고 투명한 색이 어떤 색인가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노랑 저고리 색깔과 가지 색깔이 이건 조선시대에 입는 가장 아름다운 색상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두 색의 조화는 참 예쁘다. 그리고 마치 순결한 색깔, 또 하나는 맑은 공기빛 같이 햇빛에 무슨 단풍잎을 비쳤을 때와 같은 투명성, 깨끗함 이런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창작한 색깔이었고 이 머리에 쓰고 있는 요 백록색 초록도 이 거무튀튀한 가치 속에 아주 쌈박하게 생경하고 생명력을 돋보이게 만드는 색깔로 장치를 했던 것이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작가의 의식 구조가 이제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해창 정신은 여성의 사회 참여적 역할을 고무 진작시킨다는 의미에서 살아있는 전통인 것이다. 이게 자문위원의 마지막 자문 의견입니다. 지금 부안에 가면 매창 공원이 있고 묘도 있지만 매창의 그림이 현재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기록에 의한 것을 어떻게 작가가 고민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자문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하고 그랬느냐를 이제 소개를 했다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전적으로 작가의 눈높이에 의해서 그려지는 그림입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의 법을 상징하고 있는 우측에는 정강 큰 스님이시고 현재 정강 스님으로부터 법통을 이어받은 송담 큰 스님이십니다. 선을 주로 하시는 어떤 선맥을 잇고 있는 달마대사로부터 지금까지 선맥을 잇고 있다라고 하는 계통을 갖고 있는 분으로서 이 지팡이가 곧 법을 상징하기도 하죠.
이 지팡이는 현재 이 스님께 옮겨와 있습니다. 이 두 스님을 그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가깝게에서 만나보게 되었고, 또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스님을 통하여 그림은 이렇게 그려야 살아있는 인물을 그리는 것이고, 그리고 너와 내가 아닌 또 다른 나를 그리게 되는 어떤 접점을, 양극단을 접어서 하나로 만드는 통일과 조화라는 측면을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에서 많은 말씀을 듣게 되어서, 결국은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의 그 나를 찾아가는 과정과 예술에서 작가가 찾아가는 일이 서로 다르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 이 두 그림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붓은요, 손을 많이 대지 않고 숫자를 줄이면 줄일수록 긴장감은 올라가고 맑아집니다. 많이 손을 댈수록 정성이 들어가 있는 그림 같지만 사실은 그 그림은 조금 더 생명력이 약해요. 그래서 장식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그림 속에서 정신성을 높이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작품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그리지 않았지만 시기적으로 따지면 1년 동안 꼬박 한 작품에 매달려서 집중했던 작품들입니다. 성철 스님입니다. 성철 스님을 의뢰받아서 그렸을 때 제일 먼저 작업한 것이 들기름을 먹인 종이에 밑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들기름 종이이기 때문에 산화되어서 갈색으로 변하게 됐고, 목탄으로 그림을 그려서 먹선으로 따고 다시 앞과 뒤에서 색을 입혀서 이 그림을 스님들께 공고를 해서 걸어놓고, 성철 스님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얼굴은 됐다. 근데 주근깨가 너무 많다. 주근깨를 좀 지워다오. 팔자주름이 너무 깊다. 적게 좀 해만 쓰겠다라고 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저한테 이제 접수하게 되면, 제가 그 속에서 다시 정리를 하여서 스님, 이 그림 중에서 고칠 점은 이런 부분이고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이런 약간의 이제 서로 합의하에 그 다음 그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그림이 매우 중요한 거죠. 이런 그 들기름을 먹인 종이에다가 밑그림을 그린 것은 중국에도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조선의 방식이에요. 근데 들기름에 어떻게 물로 그린 그림이 묻느냐, 뭐 이 부분은 전통적인 방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현재는 서양의 기법이 우리 온통 전통회화에 잠식해서 지금은 켄트지나 또는 노르지에다만 갱지에 그림을 그리는 전통이 있지, 이렇게 들기름에 먹여서 밑그림을 그리고 잘못 그리면 가제수건으로 닦아내고 다시 또 그리는 이 기법은 현재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되살려야 될 기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지원을 해봤습니다. 그 그림을 바탕으로 이 그림을 그리죠. 밑에 놔두고. 그래서 처음에 말했던 선이 얼굴은 그대로 그리되 약간의 점들은 제거하고 꼭 필요한 점들은 그대로 표현한다. 눈은 조금 더 형형하게 표현한다. 다음에 조금 팔자주름을 약간 적게 표현하고 양쪽에 광대뼈를 두둑하게 나오고 볼고족족하게 표현하여 항상 예민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스님의 모습. 다음에 입은 양쪽 어금니를 꽉 깨물고 있는 모습으로 조금 더 힘을 주면 좋겠다. 옷은 조금 더 단정하게 힘을 고르게 주어라 라고 하는 주문을 받들어서 다시 두 번째 얼굴 정본을 그리게 됩니다. 이 그림이 합격하게 되면 완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은 원래대로 모습대로 주장자는 하늘과 땅을 관통하고 있는 모습으로, 다음에 단정하고 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정이기 때문에 가장 단아하고 단정하고 또는 돌처럼 단단한 모습으로 본인이 살아온 삶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그 다음 그림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까지 청와대에는 서양화로 그려져 있는 초상화만 모셔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청와대에서 연락 오기는 우리의 문화가 융성하고 이렇게 달라졌는데 언제까지 서양의 서양의 기법으로 그린 그림이 청와대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그 의견에 매우 공감하고 뜻을 같이 하여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인물화의 전통이 있는데 서양의 명암에 의해서 그려지는 그림이 걸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정말 격하게 공감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진즉 일어나야 될 일을 이제 너무 늦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고 이제 작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다 마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조선의 초상화는 사람 인물을 사진 액자처럼 이렇게 딱 자르는 것이 아니고 여백이 이만큼이라도 있어야 되고 그리지 않는 것을 통하여 발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초상화들은 전부 다 여기에서 이렇게 다 잘라져 있어요. 크기가 좀 작습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기법에 잘라버렸다. 서양식 기법으로. 크기를 잘랐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내용과 형식에 대한 일치라는 점에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논란거리를 만들어요. 만약에 학의 다리가 길다 그러니까 학이 너무 길어. 오리처럼 잘라야 돼요. 잘라봤다고 생각합시다. 오리를 그리는데 오리가 왜 이렇게 학보다도 너무 작아? 이어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오리는 오리다워야 되고 학은 학다워야 되는데 오리와 학인지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내용과 형식이 전통적인 걸 사용했는데 서구적인 방식으로 일치시키는 것으로 하게 된다면 이건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개진했고 그런 나머지 다시 원래대로 그러면 이렇게 이 얘기를 정확히 했어요. 아이 노무현 삐딱하더만 역시 그림도 삐딱하게 더 크게 그렸네. 구설수에 오를 것이다. 그러니 그냥 서양화라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 기록관에다가 전시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현재는 이 작품은 뭐 대통령 기록관 또는 봉화마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와대에서 가져간 것은 맞은데 작품은 이제 춘추관에 걸려 있지 않습니다. 연이어 소개해드린 것은 제가 공식적인 의뢰를 받아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내용을 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작가가 말하지 않으면 기록에도 있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쉽게 우리 시대의 인물 초상을 어떻게 그렸는가는 알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세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림을 그렸던 시대입니다. 이게 작가 노트인데요. 법정 스님의 진형 제작을 의뢰받았다. 받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분의 인물 됨됨이가 어떤가도 봐야 되겠지만 그분이 남긴 글을 읽는 거죠. 샅샅이 읽고 그분이 거닐었던 모든 장소를 걸어보고 살았던 곳에서 같이 누워서 잠을 자보고 채취를 느껴보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그 문학작품이 아니라 법문이었고 화두였으며 하나의 중요한 미학이었다. 그래서 불교를 설파한 방편이었고 그래서 인간과 자연을 그때부터 찾아보았어요. 그래서 법정 스님이 말했던 여러 가지 말 중에 핵심적인 단어가 발고열악, 사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면서 근본 토대가 자기 스스로를 깨끗이 하는 것이 그 뜻이 있다라고 하는 자정기여라고 하는 것을 핵심 단어로 추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상화 제작에 앞서서 그 법정 스님이라는 분의 면면들을 이제 상상 속으로 경험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이 초상화를 통하여 법정이라는 분이 다시 이 시대에 현현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생명적인 것을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그 실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서 저는 그걸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의문으로 이제 던졌습니다. 선과 그림의 정신적 일치점은 어떤 것일까? 그림 속에서 느끼게 만들자. 초월적인 무아의 세계는 무엇이며 과연 가능할까? 대자연의 순수한 미감으로부터 초탈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종교는 초월을 떠나면 존재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뜻과 이 불교에서 말하는 선심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다가 모든 것은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작품 속의 하나로 녹여야 될 수밖에 없는 결국 완전히 다른 것. 제 예술의 특징적인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모순되는 것, 서로 다른 것, 상충되는 것, 반대의 것들을 한 화면 속에 부딪히게 해서 이 속에서 어떤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서 상생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제가 그리는 예술 세계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론입니다. 미학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 작품 속에서 녹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감각적 극단을 쓰자. 그래서 결국 법정 스님의 이 그림 속에는 스님께서 다비하고 마지막에 뿌려야 될 그 오색 찬란한 유골, 사리를 작품 속에다가 녹이자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고, 그래서 스님의 유골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스님께 이 그림을 바치면서 다음과 같이 물어보고 싶은 것이었어요. 스님, 과연 나는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저는 과연 누구인지요? 이 그림을 보고 있는 스님은 과연 누구인지요? 나를 이기는 것이 나를 완성하는 것인가? 나를 완성하는 것이 곧 사회를 밝고 투명하게 맑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일까요? 라고 그림을 통해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현재 길상사에 가면 진영각에 법정 스님의 초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어떤 장식도 어떤 거칠에도 거의 없이 여기 제목은 비구 법정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대선사나 또는 뭐 큰 스님이라는 용어도 스님들께서 스스로 거추장스럽다고 그렇게 쓰지 않기를 원했고, 이 쓰신 분도 선방에 계시는 수자가 그냥 큰 서예가로서 이름을 갖고 있지 않는 분이 맑은 마음 하나로 정성을 다하여 비구 법정이라는 글자를 썼고, 이런 옷이나 여러 가지의 가사 장삼에도 크게 장식성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굴을 보면 우둘투둘한 느낌이나 본인이 항상 자기 얼굴은 자기가 고민하는 흔적 때문에 이 힘줄이라는 것, 주름살이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이 고정되어 있는 주름살처럼 이렇게 항상 트레이드 마크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고, 여기가 우둘투둘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한 천연 안료의 물감을 스님의 그 오색 찬란한 걸 사용해서 그렇고요. 이 눈동자는 뭔가 깊은 심연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골똘히 보고 있는 모습으로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는 순간에 몇 가지 평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로 저명한 유홍준 교수께서 딱 첫 마디 전시장에 오셔서 하는 말이 스님의 얼굴빛이 참 맑고 좋다. 막 뚜벅뚜벅 걸어 나온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표현을 전시장에서 있는 사람이 듣고 길상사에 이 얘기하니까 그 표현을 스님께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온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시대의 선비를 바탕으로 우리 시대의 선비상을 그리게 되었는데, 몸도 다 없애고 뭐 그냥 수염과 얼굴만으로 또는 육언만으로 작품을 완성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되어 있는 이 수염 하나하나도 중간에 끊어진 거 없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진짜 수염을 그림 속에 심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렸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가장 최근에 그린 그림이에요. 여기까지 소개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초상화에 대한 현대적 개성 문제가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학봉 선생을 그림을 그려달라. 학봉 선생의 후손들께서 저한테 의뢰가 왔을 때 몇 가지 요구 조건이 있었지만,
가장 선비정신의 극점에 달려있는 학봉 선생을 당신의 예술적인 자유스러운 화풍을 통하여 마음대로 그려봐라. 그리고 그 그린 그림을 우리는 수용할 뜻이 있다.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한 어떠한 과정들이 역사의 기록물이 남긴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걸 하나하나 과정을 밟아갈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기뻤어요. 왜냐하면 과정의 정당성, 과정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냥 편하게 이쁘게 잘 그려주는 그림을 원하지, 이렇게 일을 하면서 뭐 농사를 지어야 되고 쪽을 내려야 되고 집을 태워가지고 잿물을 내리고 사람들이 가서 매일 하루에 몇 시간씩 당나무로 종이를 만드는데 두들겨야 되고 찬물에 손을 넣어서 씻어야 되고 하는 것을 후손들이 하려고 하지 않죠. 이 과정들이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이 그림을 그리는 처음 시작부터 완성할 때까지는 원고로 다 집필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학봉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학봉 선생을 그렸을 때 지금까지 미술사에서 드러났던 모든 것들을 내가 보완해보고 새롭게 도전하고 우리 시대의 인물화로 거듭 서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 시대 임일이라는 당시의 인물이지만 화가 입장에서는 선비정신이라는 한국적인 어떤 중요한 그 고봉에 오른 분을 미술사적 도전으로 생각해서 밀고 육박해 들어가 보자라고 하는 욕심이 사실은 컸습니다. 그 맑은 선비정신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그것을 표현하지 못한다면 이 그림은 처음부터 붓을 잡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떤 그림이든지 화가는 존경과 증오가 두 가지가 있으면 그림이 된다고 해요. 이게 존경하는 샘플이기 때문에 그림이 그려지고, 너무나 증오한 대상 나머지 사람을 막 그 아프게 만들기 위해서 증오스러운 대상도 또 그림이 그려진다고 해요. 어중간하게 이쁘게 그리거나 어중간하게 뭐 대충 이 그림을 그려서 잘 보이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는 그림은 화가로서는 조금 그 단수가 낮은 것이요. 그래서 학봉 선생을 공부하게 되면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잘못 알고 있었고 존경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릴 수 없는 그분에 대한 인격체로서 따르게 되었죠.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자. 그래서 이 그림은 그림을 그리는 도중에 실수를 해도 수정하지 않았어요. 왜? 실수조차도 완성의 단계라고 생각해서. 실수가 붓질하는데 실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얼굴이 맑다고 했지만 어떻게 맑은 것만 그릴 수 있느냐. 우리가 진짜 맛을 느끼게 하는 것은 단맛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단맛을 느끼게 하려고 최고로 높이려면 짠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짠맛과 단맛을 동시에 같이 느끼게 되면 혀가 왔다 갔다 이 맛을 극점에 끌어올린다고 해요. 그래서 단맛을 높이기 위해서 소금으로 간을 하다가 단맛을 좀 집어넣으면 야, 짭짤한데도 불구하고 달아. 그래서 혀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것을 찾게 된다고 해요. 근데 인간이나 동물들은 이 단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단 것을 위해서 발전하고 이게 진화했는데 왜 고양이는 단맛을 느끼지 못할까? 글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맑다고 했지만 이 맑음 속에서는 고민스럽고 고뇌에 차 있는 어떠한 매운 향기, 그것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가 가장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눈 밑이나 눈꼬리는 축 처져 있지만 근심이 가득 차서 타들어가는 듯한 그러한 어떤 아픔, 그리고 눈만큼은 심지가 곱고 대추씨처럼 절대로 씹어도 깨지지도 않을 정도의 뻣뻣함, 꼿꼿함, 그런 것들을 서리빨이 쓴 것 같이 어떤 무엇인가를 양극단을 그려보자라는 게 학봉 선생의 그림을 그릴 때의 저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초상화를 그리는 과정에서 모든 선이나 밑그림은 대부분 잘 그리기 위해서 가까이 대고 손을 그리게 되는데 이 그림만큼은 멀리에서
쭉 이렇게 그리면서 호흡을 조절하면서 그림을 그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선 자체의 떨림이나 섬세한 울림이 학봉 선생의 미세한 걸음걸이나 또는 거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당시 임진왜란 당시의 모습의 갓은 이렇게 끝이 높습니다. 약간 둥그렇고요. 다음에 각은 천릭 공수하고 끈을 메고 있고 오른쪽에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초상화, 여느 초상화에서는 서 있는 초상화도 많지 않지만 이렇게 그리지 않는 초상화도 거의 없습니다. 이 그림은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특징적으로 아주 작은 글씨로 학봉 김성일 선생에 대한 그림에 대한 제목이 쓰여져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물론 이 그림을 그릴 때에도 학봉 선생을 그릴 때 후손들 한 100분 정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얼굴을 보면서 관찰한 결과 하나의 화면 속에 녹여낸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없는 그림을 어떻게 그려낼 방법이 없어요. 지금부터 오래전이니까. 그렇다면 후손들의 면면을 통하여 공통적으로 얽혀져 있는 그 분모를 찾아내서 최대한 가장 근사하게 그리는 것이 화가로서 해야 될 일인데,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이장을 할 때 유골을 이제 촬영을 해서 거기에다 살을 붙여서 그 사람의 용모까지도 다시 재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까지도 하게 되죠. 이 그림을 보면서 몇 가지의 평을 소개할까 합니다. 제일 먼저 이 그림을 감상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방송으로서 굉장히 저명한 손철주 미술평론가였는데, 오면서 첫 번째 말이 생략이 좋다. 이 생략하기가 그림을 그리기보다 사실은 어려워요. 생략이 좋다. 그래서 생략을 하다 보니까 아까 이 뒷부분 생략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여기도 생략이 많이 되어 있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소매가 이런 옷을 입게 되면 소매가 손 밖으로 이렇게 길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쭈글쭈글하게 많이 접어야 되죠. 생략이 좋다. 생략한 나머지 역사의 실존 인물이 현실 속으로 걸어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런 표현을 했고요. 실존하는 인물로 표현하는 핍진성이 드러난 표현이다. 그러니까 핍진성이라는 것은 너무 사실적이어서 사람의 피가 통하고 숨을 쉬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의 사실성을 핍진성이라고 미술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이 시대에 현현하였다는 것을 잘 표현하였다. 그리고 이 문화부장이고 그런 미술 전문 기자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사를 써보고 싶을 정도로 놀란 작품이다. 가장 뛰어난 초상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제가 말하기에는 부끄럽습니다만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다음에 의제 필선. 그러니까 먼저 붓을 그리기 되기 전에 먼저 뜻이 있다. 이게 뜻을 잘 그렸다. 이게 동양화, 한국화, 수묵화에서 최고의 가치 평가를 두는 것 중에 하나가 뜻을 얻었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뜻을 얻었다는 속에서는 일품이다, 일격을 이루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또 상위 그립이에요. 그것은 뜻을 그렸는데 도저히 지금까지 있었던 법으로 그림을 그렸지만 법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손철주 미술평론가는 이런 상찬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홍준 교수와 이태호 교수가 함께 와서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을 보는 순간에 이 학봉 선생의 후손이 기록한 어떤 이 메모장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운이 생동하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느낌이죠. 말이죠. 이제는 이 초상화가 학봉 선생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감상평입니다. 그래서 글을 좀 써서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다음과 같은 글이 옵니다. 유홍준 교수는 동상 같은 경직된 모습과는 크게 다르다. 다음에 기운이 생동한다.
사실성을 획득하고 있다. 다음에 엄숙함도 인간미도 모두 살아나고 있다. 참 이게 해석이 완성한다고 하는데 그림을 보는 이 눈이 이렇게 탁월할까라는 어떤 감탄을 자아나게 만드는 글인데요. 하여튼 제 그림 속에서 이렇게 기온 생동을 같이 읽다는 측면하고 사실적이고 이제 엄숙함도 인간미도 같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저는 양 극단을 그림을 그래서 어떨 때는 빠른 붓질, 느린 붓질, 둔탁한 붓질, 예리한 붓질을 같이 하나로 화면 속에 섞어 놓으니까 그 반대되는 속성이 조화를 이룬 나머지 이 평론가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태호 교수는 김호석이 재해석했다. 그리고 새로운 파격이다. 창조성이 돋보인다라는 평가를 했고요. 또 여러 사람의 이제 관람객이 있었지만 어떤 이 백년대계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 원철 스님께서는 살아있는 진영을 그렸고 생략하는 것이 굉장히 좋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다음에 제 작품에 대한 세 권의 책을 쓰신 이 장조세파 수녀께서는 재창조되어 온 모습인데 살아있는 인물인 듯. 그래서 대부분 이 작품에 대한 평가가 작품 하나를 완성했을 때 여러 가지 평자에 의해서 이런 평들이 있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선시대의 초상화를 강의하면서 이 초상화가 우리 시대에 어떻게 새로운 초상화로 이어지고 생명력 있게 계승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제 작품을 통해서 지금까지 신뢰로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전신사조의 구현, 전통성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시대에 맞는 우리 시대의 그림으로 만들고 그 우리 시대의 그림이 초상화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작품으로 지평을 넓혀가는가는 또 다음 시간에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